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경제쇼 이번 한 주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아나운서 오원종입니다. AI 열풍에 새해에도 반도체 관련주 상승이 아주 거셉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건 한물간 메모리다 이렇게 지적받았던 범용 D램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요. 또 이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에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합산해서 2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스마트폰, TV, 가전 등을 만드는 업체들 아무래도 원가 부담이 될 테고 자연스럽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테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 초호황기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AI 열풍으로 시작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전망과 분석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6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AI, 반도체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연기된 트럼프 상호 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이번 주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지 주간 증시 전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선소구 경제평론가와 늘 그랬듯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스피 연일 최고치 경신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사상 처음으로 네, 4,600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또 한 번 기록 예. 세운 겁니다. 이제 대단해요. 종가 기준으로 4,600선을 이제 돌파한 거니까 코스피 5천에 한 발 더 이제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종가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코스피 0.84% 상승한 4,624.79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0.2% 상승했습니다. 949.8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오늘 수급은 조금 이전과 달랐는데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 요걸 이제 기관이 좀 물량을 받아내면서 그래도 지수를 방어해내는. 외국인이 팔자로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수는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빨간불을 켜긴 켰는데 막판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엇갈리면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사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제 지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분명히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고 여기 이제 중장기 배팅을 하는 이제 신규 매수세도 들어오기 때문에 장중에 계속 팽팽한 매매 공방이 나타나요. 아울러서 지금 장 후반에 그 미국에서 연준 파월 의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것도 큰 뉴스였어요. 네, 이게 지금 예상 외 변수가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좀 투심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발표 나오고 나서 외국인들이 좀 더 많이 팔았나요? 네, 조금 더 빠졌고 예. 이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미 선물에선 더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오늘 시총 상위주들은 조금 엇갈리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면 장중에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예. 3, 4%대 강세를 보였다가 일단은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면서 삼성전자는 소폭 약세, 하이닉스도 빨간불을 켰지만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해버리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이제 조선방산 원전 관련주들이 예. 최근에 대규모 수주 소식도 있었고 지정학교 리스크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수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내용면에서 봤을 때는 좀 복잡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환율이 정부의 개입으로 좀 안정되나 싶었는데 네. 초부터 좀 다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원달러 환율 급등했어요. 예. 일단 주간 거래는 오늘 10.8원 올라서 1,468.4원에 마감을 했고요. 네. 일단 출발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3.7원 오르면서 1,460원을 바로 돌파를 했고 계속 등락 반복하다 오전 11시 정도부터 상승폭이 확대가 되면서 1,470원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외환 당국이 적극적으로 조치들을 내놓고 강력한 구두 개입 등을 하면서
환율이 1,430원대까지 뚝 떨어졌는데 지금 새해 들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상승 압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외환 보유고도 꽤 쓴 것 같던데요. 네, 예. 지난 이제 외환 보유가 줄었다는 거 확인이 됐죠. 예. 지금 환율이 오르는 거는 1차적으로 보면 최근에 달러 강세 흐름이 연동된 것으로 보여요. 지금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낸 달러 인덱스를 보면 왔다 갔다 하는데 99 이제 다시 넘으면서 100에 다시 근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고용지표도 실업률이 좀 양호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를 떨어뜨리면서 달러 강세가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양상인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 보였지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뭐 환매 그리고 서학개미들의 미 주식 매수세 이런 것들이 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하나만 더 하자면 최근에 이제 미국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압송하는 네네. 것, 뭐 그린란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 달러는 어쨌든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이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외적인 좀 압력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좀 뭐 살펴봤는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예, 이게 현지 시간으로 11일 밤에 영상으로 긴급 성명을 발표를 예. 했어요. 연준 의장이 영상으로, 그것도 늦은 밤에 긴급 성명을 발표할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되게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아주 긴급하게 돌아가는 사안이 있다라는 건데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반발하는 내용이어서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한 형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파월 의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 소환장이 발부가 됐고, 네. 이 소환장은 이제 연준의 건물 증축과 관련해서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자신의 그 증언을 문제 삼아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형사 기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증언이 위증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지금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과 연준을 향해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일종의 복수다. 그리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번 수사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대통령의 반복적인 공개 압박에도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사안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네. 사실 파월 의장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많지 않거든요. 되게 돌려 애둘러서 표현을 해왔는데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화가 많이 났던 그렇죠. 모양이에요. 굉장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자신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데 따른 일종의 압박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취임 후부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미국 연준이 금리 더 내려야 된다 줄기차게 요구했고, 파월 의장을 상대로도 게으름뱅이다, 느려 터졌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도 비난해 왔거든요. 사실상 물러나라는 얘기를 계속한 거나 네. 마찬가지죠. 예. 그 불편한 관계가 사실 드러난 게 미 연준의 청사 증축 문제였고, 당시에 공사 현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가가지고 파월 의장과 설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연방검찰 수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네, 또 여러 그렇게도 가지로 알려져 있죠. 보니까 이런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연준 의장이 이런 식으로 공개 반발하는 게 사상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긴급 영상 성명이 나온 이후에 미국 증시 선물 시장이 굉장히 크게 출렁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규장은 아직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선물에서 먼저 반영을 하고 있는데 3대 지수 선물 다 지금 빠지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완화됐는데 한때 이제 1%의 낙폭이 컸습니다. 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인 거고, 역시 이거는 지금 그 통화정책수장인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 그리고 여기에 또 파월이 반발한 이 상황 자체가 금융시장에 굉장히 돌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제 여파가 이게 단기간에 수습이 될까 현재로서는 미지수인 게, 일단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거는 오랫동안 중앙은행에 대한 독립성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져 왔는데 예. 이게 다시 정치적으로도 커질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됐으니 미 통화 정책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겠죠. 금리를 당장 이달에 대해 FOMC가 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까?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 자체가 논란이 될 그렇죠. 내려도 여지가- 그렇고, 그렇죠. 안 내려도 그렇고, 안 내려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5월에 연준 의장이 지금 교체가 될 텐데 예. 파월 의장의 그 이사 임기로는
아직 남아 있어. 2028년까지. 아, 근데 그럼 보통은 이사로서도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의장직을 그만두면 임기가 남았더라도 물러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관례인데. 지금 성명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오. 뜻을 밝혔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가 의장에서 내려오지만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두게 되진 않겠다. 네.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감정 그러니까 지금- 싸움이 될 수도 있네요. 네, 그럼 연준과 이 행정부와의 긴장 관계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얘기를 좀 다시 돌아가 볼게요. 1인당 가계대출 규모가 1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게 네. 역대 최고치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작년 3분기 말 기준입니다.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 9,721만 원으로 집계됐고요. 관련 통계 작성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치. 1인당 대출 잔액을 보면 지금 9분기 연속 증가를 하고 있고 대출 잔액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00만 원 넘게 오. 늘었습니다. 전체 대출 잔액 역시 작년 2분기에 1,900조 원을 넘어선 뒤에 3분기에 1,913조 원으로 늘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연령대별로 보면 이제 40대의 1인당 평균 은행 대출 잔액이 1억 1,467만 원 역대 최대치이고요. 50대와 30대 이하도 각각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이런 거죠. 지금 고환율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통화정책에 제약이 걸린 상황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쉽사리 내리지 그렇죠. 못하고 있는 네. 상황에서 이제 가계대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라는 거고 구조적으로 보면 이런 가계부채 부담이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서 결국 체감 경기까지 악화되는 이 구조가 계속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이제 이게 국회 당시 이제 쿠팡 청문회에서도 주위원장이 밝힌 사안이긴 한데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다시 한번 영업정지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고요.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을 해서 이제 시정 명령을 내리는데 만약에 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서도 피해 구제가 제대로 안 된다고 판단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밝힌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지금 쿠팡의 불공정 행위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이 이른바 최저가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그 발생하는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이거를 심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는 점도 언급을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쿠팡의 이제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한 할인 혜택을 속여서 광고한 혐의 네. 그리고 이제 쿠팡 이츠라고 배달앱 서비스도 있죠. 그 배달앱 입점 업체에 대해서 최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을 심의 또는 조사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이것도 지금 중요한데 지금 쿠팡 INC 김범석 의장이 이른바 이제 동일인 대기업 총수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지금 청문회를 통해서 논란이 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총수 지정이 안 된 것에 대한 논란이고 이번 심의를 통해서 김범석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게 드러나면 지금 쿠팡의 동일인을 결국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석우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CNBC가 11일자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이 생산하는 메모리 가격의 급등으로 3사의 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D램 등 일반 메모리와 인공지능에 특화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메모리 값이 급등하면서 전자제품 회사는 원가 부담으로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하나 고민에 나섰다고 하죠.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에겐 메모리 반도체 상승이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D램 공급과 수요로 반도체 사이클이 반복돼 왔는데 이번엔 AI 열풍이라는 변수로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렇고요. 연일 반도체주 상승이 무섭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숨고르게 하네요. 네, 뭐 그래도 초반에 올랐다가 반납을 맞아요. 하긴 했는데 특히 이제 양대 대장주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급등하고 있고 이런 배경 우선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 측면만 놓고 보면은 예. 지금 사실은 연초부터 오르는 것들 사실 작년 말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심리하고 유동성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리라고 하면은 뭔가 반도체가 계속 포모 갈 것 현상 같다. 때문에 네. 아니 단순히 포모 현상 때문에 나만 계속 오르는데 나만 안 상대적으로 갖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벼락 꺼져야 될 게 거 아니에요. 아니라 한때 그 코인과 비슷한 뭐 또 부동산 그런 마찬가지고. 심리와 그다음에 유동성이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고 주식시장으로 와 있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포모만 가지고 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실적이 바탕이 되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자극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죠. 네.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난 거의 2년 정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가 이제 지난 3분기에 영업이 그러니까 4분기죠. 이번 네. 엊그제 발표했던 20조 원 영업이익인데 이제 이게 잠정 실적이다 보니까 부분별 실적은 안 나왔지만 추정컨대 반도체가 20조 원 중에서 최소한 15조 원 이상일 것 같다. 추정을 해보면 왜냐하면 반도체 제외하고는 5조 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15조 원 예상을 했고 그보다 한 달 먼저 발표했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9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매출 규모가 틀리다 보니까 총액을 가지고 비교하기 좀 어렵고요. 영업이익률 가지고 어떤 회사가 잘하고 있느냐를 보는 게 뭐 맞는데 삼성전자 뭐 휴대전화도 있고 뭐 가전도 있고 아니, 여러 가지 반도체만 빼더라도 매출이 하이닉스의 2배였어요. 2배 이상이었다가 최근에 좀 좁혀진 거고요. 마이크론은 또 하이닉스의 또 절반 정도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근데 마이크론도 최근에 아주 많이 급등했잖아요. 오르고 있죠. 예, 그래서 영업이익률로 비교를 하는 게 사실 좀 더 정확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아직 잠정이라 영업이익률이 안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추정컨대는 한 30%까지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전에 20% 정도였는데. 이 정도면 평소에는 한 20%대인데 이번에는 많이 올라갔다 볼 수 있는. 마이크론은 이미 30% 넘어선 게 그 전 분기에 올라섰고 직전 발표는 이미 47%까지 올랐고 예. 하이닉스도 이미 전 분기에 42%였는데 삼성전자만 이제 뭐 항상 한 자릿수 10% 가장 좋았던 게 21%였다가 이번에는 아마 30%, 35%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지난해에는 하이닉스가 좀 주도적으로 오르고 삼성전자가 좀 상대적으로 더디게 따라왔잖아요. 실적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걸 반영한다 볼 수 있겠네요. 실적이 반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파운더리에서의 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3사 중에 여전히 삼성전자 제가 볼 때 영업이익률은 마지막 꼴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 중에 누가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높을지는 뚜껑 열어봐야 될 근데 것 앞서 같습니다. 하이닉스 42%. 그건 전분기께 왜냐하면 전분기. 아직 발표를 안 했잖아요. 이제 4분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게 나왔네. 좀 더 높아졌을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해서 근데 워낙- 50을 찍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 HBM 고부 가치를 주로 하니까. HBM 고부 가치도 있고 사실은 HBM을 제외한 것들도 요즘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예.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 15조 원 이상 반도체에 나온 것들도 순전히 가격 효과거든요. 아직 HBM 판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도 HBM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 좋아진 거는 HBM보다는 다른 제품들의 가격이 골고루 올라간 효과가 더 크다 그 보시면 됩니다. 말씀은 이제 기존의 D램들이 이제 가격이 급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반도체 흔히 뭐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 얘기하잖아요. 항상 사이클이 있죠. 특히 메모리는. 네. 네. 그럼 지금 슈퍼 사이클에 들어왔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슈퍼 사이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반도체는 항상 그냥 일반 사이클만 있을 뿐이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흔히 슈퍼 사이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잘 모르다 보니까 네. 호황기가 좀 길어진다는 의미를 원래 슈퍼 사이클은 그냥 개별 사이클이 있는데 네. 그 개별 사이클이 중간선을 연결해 보면 하나의 큰 사이클이 되는 걸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주로 긴 흐름에서 원자재 봤을 같은 데 때, 나오는 예. 거. 근데 반도체는 IT 기업은 그런 사이클이 없어요. 그려지지가 않고요. 그냥 4년 정도 주기로 사이클이 있을 뿐인데 원래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다운 사이클로 좀 갔어야 돼요. 사이클로 네. 분석을 해보면 그런데 조금 길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그거를 그 슈퍼 사이클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이런 다시 급등하는 그 수요가 급등하는 거는 AI 열풍이라고 봐도 아니요, 수요는 되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럼 왜 가격이 오른 겁니까? 그 감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생산 가동률 뚝 떨어뜨리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그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요? 일부러 그런 거죠. 가격 올리려고. 지금 보면은 생산 캐퍼 대비 생산량이 2022년 한 7월까지는 빠듯하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예. 그때부터 생산 캐파 계속 증가하는데 실제 생산량이 뚝 떨어뜨렸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르네요. 사람들은 이 뭐 AI 열풍으로 디램 수요도 많고 그래서 그게 다 스토리텔링이죠. 분석을 해본 소위 말씀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제가 뭐 통계청 자료를 매달 분석하는데 지금 엄청난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삼성전자 팹에 있는 직원들 지금 휴가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풀가동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재고율을 낮추는 거잖아요. 재고를 낮추기 위해서 감산을 2년 좀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면 어쨌든 반도체에서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그 인력이나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을 고부가 진 HBM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HBM이 결국에는 서버에 들어가는 제품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AI라는 게 새로운 수요 같이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전과 다르다라는 말씀하시지만 따지고 보면은 결국에는 기업 데이터 센터 서버로 들어가는데 과거보다 좀 더 비싼 제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엔 GPU 안 썼는데 GPU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냥 DDR을 썼는데 HBM 들어간 것 뿐이죠. 예. 결국에는 서버인 거예요. 서버에 투자라는 건 사이클이 서버에 들어가서 연산을 위한 서버라는 좀 더 고성능 는- 서버로 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하면 더 비싼 걸 사고 있는 거고요. 빅테크 예. 기업들이. 결국엔 서버기 때문에 서버라는 게 기업들이 투자 사이클이 있어요. 예. 한 3년 정도 좀 왕창하고 한 3년 동안 쉬어요. 쉰다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성장세가 높지 않다라는 거죠. 노멀하게. 그래서 올해까지가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마지막 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내년부터 한동안 조금 공백기라고 할 수 있어서 그러면 올 초까지는 어쨌든 간에 이 반도체 회사들의 어떤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게 높다가 하반기부터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가격 효과 지금 가격과 환율 효과가 크거든요. 예. 지금 환율이 2018년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실적인데 네네네. 그때보다 지금이 환율이 320원이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하고 그때랑 환율이 같다고 하면 지금 반도체 영업이익의 절반은 빼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환율 효과로 2배가 됐거든요. 2018년을 비교해 보면 환율 효과가 가장 크고요. 예. 또 나머지는 이제 가격 효과인데 그게 수요가 줄어서 올라간 가격은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은 서버만 조금 수요가 있는 건데 서버가 전체 반도체 시장 수요 중에 한 30% 차지할 거고요. 나머지 70% 차지하는 거는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하고 가전제품, 자동차, 전력 다 이런 쪽인데 그쪽은 수요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대부분 다. 근데 지금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전장 부분에서도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해지고 점점 그런 부분이 전장 부분이 거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컴퓨터처럼 바뀌고 있잖아요. 그게 전체 메모리 수요가 100이라고 하면은 10도 안 되고 한 5도 안 될 거기 때문에 네. 그건 메인이 아니에요. 그럼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수요는 예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이제 순전히 그 가격 효과를 인위적으로 있다. 가격 효과 그다음에 환율 효과. 환율 가격과 환율 만약에 효과. 달러로 한국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면 예. 전혀 다른 느낌일 겁니다.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나 올라간 겁니까? 가격이 지금 사실은 제가 여기 폰에도 그림을 있어서 예. 대충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한 5배?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가격이 바로 엊그제도 제가 지금 카톡방에 제가 기자들하고 같이 네. 운영하는 카톡방에 그 자료를 올렸었거든요. 거기에 바로 가격 데이터만 올렸었는데 천천히 찾아보시고요. 바닥 기준으로 하면 네. 몇십 퍼센트 정도. 몇십 퍼센트? 예. 그런데도 이렇게 거기다 환율이 겹쳐지니까 환율 효과가 훨씬 더 이렇게 컸었고요.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은 수요가 이 반도체 회사들은 어쨌든 보일 거 아닙니까? 뭐 계약하는 양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보일 테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감산하고 있다고 하면 굳이 뭐 앞으로 더 늘릴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안 돼요. 아니죠.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재밌는 게 네. 한국 기업들이 감산을 했어요. 네. 그 가격을 올렸어요. 네. 중국 기업과 마이크로는 어부지리지로 수익이 좋아지고 있어요. 감산 안 하고.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우린 시장만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감산하면서 가격 올리죠. 걔는 감산 안 하고 그 가격은 똑같이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드디어 다 흑자 전환했습니다. 인위적으로 가격 급등시켜 놓은 덕분에.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어떻게 앞으로 감산을 계획을 계속하면 안 되죠. 가동률 풀가동 해야죠 이제. 왜 그럼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메모리 갖고.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시장을 잡는 게 우선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반도체 회사들은 어떤 그런 사이클에 따라서 감산과 증산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맞춰왔던 거네요. 과거에는 감산 카드를 많이 쓰지는 않았었고 네. 지금 두 번째 쓰는 거예요. 코로나 직후에 한번 썼었고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왜냐하면 2023년도 이제
메모리사들이 다 어마어마한 적자를 냈던 기억나시죠? 그렇죠. 주가도 AI 계속 떨어졌고. 열풍하기 직전에 네. 그때 감산을 했던 거고요. 네. 그거를 수익이 좋아지니까 이거를 버리질 못하는 거야, 이 카드를. 아. 그래서 지금 계속 감산을 2년 반 정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는 그렇다 치는데 그 기존의 D램들. 지금 그렇죠. 메모리 위주로 말씀드린 거죠. 가격 사이클이라는 게. 사이클. 네. 근데 이제 좀 새로운 게 HBM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메모리죠. 메모리긴 네. 한데 HBM은 어떻게 좀 고부가 가치의 메모리고 뭐 엔비디아를 위시해서 뭐 구글도 그렇고 HBM 수요가 계속 될 것이다. 계속 뭐 요번에 엔비디아는 젠슨왕 CEO가 루빈 또 새로운 걸 발표하기도 했고 어쨌든 간에 HBM에 대한 수요는 새로운 수요가 계속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 바꿔치는 수요죠. 그러니까 더 고급화된 거. 원래 서버에 들어갈 DDR을 안 파는 대신 HBM 파는 거라 마진율이 좀 좋아진 거고요. 네. 삼성전에 HBM 못 팔았기 때문에 마진율이 안 좋았던 거고. 네네. 그런 건데 문제는 이제 서버 투자가 이제 성장세 확 둔화될 거라는 거죠. 내년부터는. 그게 HBM이 서버에만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서버 자체 수요가 이제는 꺾인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HBM이 이제 이미 다 들어가서 서버가 완성이 되면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엔비디아 GPU 가격 올리겠다 막 예. 그랬더니 빅테크가 바로 반응이 이랬어요. 우리 안 사. 3년치 필요한 미리 다 사놨어. 사놨어. 그 얘기는 필요 이상으로 사놓은 거야.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싸놓고 있는 거라 이거 가지고 이제는 조립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내 돈 주면서까지 사달라고 지금 읍소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는 이 현장의 시각은 다르네요. 그 언론 플레이들을 많이 하니까.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인공지능 그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면 더 많은 연산을 더 많은 연산을 필요하고 더 고성능의 GPU가 필요하다 보면 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수요는 창출이 될 거고 그다음에 시장 계속 커가는 건 맞아요. 예. 속도의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의 기대치는 초반에 반짝 열풍 때 했던 그 수준의 속도가 계속 유지될 거라는 기대가 지금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많은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그 속도는 1, 2년 이상 될 수 없는 속도거든요. 다시 이제 뚝 떨어져서 다시 전기 자동차 보시면 똑같이 따라갈 겁니다. AI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캐즘이라고 하나요? 캐즘이 오겠죠. 올 수밖에 AI에 없고요. 왜냐하면 성장하는 건 맞지만 예. 성장 속도가 정상화되면서 우리가 기대한 새로운 뭐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나 로보틱스가 이제는 서버 대신에 수요를 할 거다라고 하지만 네. 이 볼륨이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 센터만큼 되려면 한 20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거고 15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때까지는 여전히 데이터 센터가 위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볼륨으로 보면. 예. 근데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제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주춤할 수밖에 없다. 이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기업 경영의 좀 쉬었다가 현실이고. 이게 좀 구식이 돼서 바꿀 때가 되면 그렇죠. 그게 교체 수요가 한 3년에서 5년 후에 다시 올 때 또 많이 하겠죠. 그 박사님 보시기엔 올 하반기부터는 이 AI 열풍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는 거겠네요. 기본적으로 GPU가 로직 IC 칩 중에 한 종류인데요. 네. 전 세계 반도체 제품별로 어떤 게 성장률이 어떨 것 같은 게 이제 해마다 WSTS라는 곳에서 이제 예측을 하는데 GPU가 포함되어 있는 그 제품군이 작년과 재작년에는 20% 30%씩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역대 그 신고가를 쓰는 것도 그렇죠. 실적 발표하다 보다 계속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계속 발표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년 동안 정말 성장률이 네. 높았던 게 맞고요. 근데 올해 전망치가 9%예요. 3분의 1로 떨어져요. 30에서 9로. 내년 대회도 여전히 한 자릿수일 거라 생각이 되니까 엔비디아 주가도 이제는 사실은 이전과 같은 특별한 혜택의 밸류에이션을 받기 어려워진 거죠. 성장률이 뚝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 박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존의 기사를 통해서 접했던 사실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황급빛 전망을 갖고 그래서 저도 투자를 할 거 보고 아니겠습니까? 특히 해외 기관에서 보면 근거가 없고 스토리텔링만 있어요. 이러이래서 AI가 우리 사회의 모든 걸 할 테니까 점점 수가 늘어난다라는 말이 있지 몇 년도까지 몇 % 증가한다라는 분석한 기사는 하나도 못 봤거든요. 스토리텔링만 있다 보니까 그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과연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AI가 우리의 미래는 맞는 것이고 앞으로 점점 발전할 것이고 또 그 선두에 엔비디아가 있는 것이고 다 장기적인 건데 네. 30년에 걸쳐서 일어날 게 5년 안에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거에서 괴리를 이제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이제 많은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저도 충격입니다. 그리고 일단 네. HBM이 예. 지금 초기에는 모든 직접 AI 칩을 만드는 기업들, 엔비디아 네. 포함해서 뭐 구글도 만들고 많이 만들잖아요. AMD도 일단 성능이 중요하잖아요. 비교 대상이 예, 예. 되니까 그래서 HBM 쓰지만 양산 단계로 가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중화 단계로 가면 가격도 중요해지고 전력 소모 중요하기 때문에 DDR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가장 고성능 라인업에만 HBM을 네. 쓰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는 아주 최고의 성능을 필요한 데는 HBM 맞습니다. 예. 지금 4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폰은 HBM 아직은 양산이 아직 안 양산 됐습니다. 아니에요? 예. 올해 중이라고 예상하고 그러면 지금 있고요. 이제 많이 서버에 들어간 건 HBM3E가 3E가 들어가고 메인이죠. 앞으로 좀 4 정도로 바뀔 거고 일반적인 컴퓨터 수요는 계속해서 그냥 DDR 쓸 것이다. 엔비디아도 이미 발표했어요. 앞으로 이제 중저가 라인업에서는 블랙웨일이나 호퍼칩이 아니라 지금 RTX 모델 결국에 지금 게이밍 네네네. 노트북에 쓰는 것을 조금 성능을 개선해서 그걸 AI용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에는 HBM 안 쓰겠다고 아예 공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개인을 위한 개인화된 그 GPU가 되겠고. 근데 지금 최근 이제 구글이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가 됐단 말이에요. 구글이 뭐 제미나이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부분도 있겠고 또 TPU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엔비디아의 뭐 경쟁 관계에 있어서 좀 변화될 부분은 없겠습니까? 이제 경쟁자가 점점 늘게 되는 건 맞지만 사실 엔비디아 워낙 아성이 탄탄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이런 정도의 영향 아닐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구글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다른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시발점일 수도 있는데 한 11월 말부터 이제 하드웨어 시대는 끝났고 AI 관련해서 투자를 했던 소프트웨어들이 주인이 된 시대가 곧 올 거다. 2007년부터. 그래서 오랫동안의 그 투자 대상이 전환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워렌 버핏이 엔비디아를 팔고 구글을 샀고요. 그리고 바로 같은 날인가 다음 날에 손정희 회장이 애플을 팔고 오픈 AI를 샀습니다. 이미 그 테크들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옮겨가기 시작했고 이젠 그런 전환 시점이 올해인데 그러면서 하드웨어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다 올라온 거라고 보고 소프트웨어로 이젠 가는 건가요? 하드웨어가 돈 벌던 시대는 올해까지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저는 이걸 고속도로에 비유를 하거든요. 예. 지금은 건설 기간이에요. 건설사들이 돈을 한국으로 치면 이제 경부고속도로 만든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예. 그때는 완공되지 않았으니까 건설사들만 돈을 벌고 이 주인은 돈을 못 벌어요. 통행료가 아직 안 발생하니까. 그게 빅테크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고속도로 완공되면 건설사는 이제 할 일 없어져요. 예. 그래서 그게 올해까지 보는 거고 내년 되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톨비를 받기 시작하는데 예. 문제는 다 돈을 벌지는 않을 거다. 누군가 어딘가는 통행량이 많을 거고 어딘가는 팔이 날릴 건데 그럼 가장 그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두 개를 찍어주겠다라고 하고 제가 구글 첫 번째,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얘기하고 나서 한 달 동안에 서학게임가 4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꼭 박사님만의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타임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전반적 흐름이 그렇게 이제 전환 투자자들도 마인드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이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중국 얘기도 좀 하고 싶고 근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끝으로 저는 이제 박사님 얘기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도체는 상고하저가 될 거고 이 수요가 저는 정말 수요가 특히 고부가 가치 위주로 해서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만 봤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 방송 듣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은 저는 상고하절 그래서 주식 측면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한두 달 전만 해도 증권의 반응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최근 한두 주 사이에 급변했어요. 증권사분들 만나면 상고하저도 아니고 네. 상고하자는 얘기는 상반기는 계속 좋다가 3분기부터 조금 꺾이지 않을까라는 뜻이 내포한 건데 2분기를 얘기하고 그래요? 최근 이번 주에는 1분기 아니 제가 신년 기사에서 1분기까지 나왔어요. 애널리스트들이 다 첫 번째로 그런 게 다 반도체였어요. 그게 맞아요. 지금도 올라와 있는데 언제까지 올라갈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거든요. 분명히 조정이 있을 거라는 건 다 공감하는데 조정 시기가 연말일 거냐 3분기일 거냐 2분기일 거냐 1분기인데 점점 앞으로 오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쨌든 투자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박사님 말씀은 참고만 하시고요. 당분간은 좀 더 오를 것 같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요.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는 시간이죠. 주간 증시 동향입니다. 오늘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난주 흐름 좀 살펴볼까요? 네. 반도체주 미국에서도 폭등했잖아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주간 이제 상승률로는 주간 기준입니다. 지난주에 다우가 2.3%, S&P 500 지수가 이제 1.6%, 나스닥이 1.9%. 그래서 2주 전에 좀 부진했는데 지난주는 분위기가 좋았고요. 근데 주인공은 메모리 반도체예요. 마이크론이 이제 9.4%나 네. 폭등을 했고 테슬라, 알파벳도 좋았고 그 알파벳이 시가총액 2등까지 올랐어요. 예. 애플 제치고. 그래서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좋은데 상대적으로 엔비디아가 좀 부진했고 그리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좀 강한 이유가 메모리주들은 지금 반도체 가격이 뭐 많이 얘기들 들으셨겠지만 공급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공급 부족,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네. 이주환 박사님하고 살펴봤는데 의도적으로 감산을 하고 있다. 네. 감산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감산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가 지금 그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서 네. 이 공급을 늘리고 싶어도 지금 공간이 없어서 못 늘리는 거지. 제가 알기로는 감산은 아닌 걸로 아는데 네. 어쨌든 전문가들끼리 네. 또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반도체 가격은 지금 최근에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이 이렇게 올랐던 것도 제미나이 점유율이 21%까지 올랐고요. 챗GPT가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미나이 효과로 알파벳이 좋고 또 지난주에 그 CES 2016 열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젠스낭 CEO도 신제품을 또 공개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오랜만에 이제 미국 증시는 좀 분위기가 좀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 주는 어떻게 또 흐름을 이어갈지 모르겠는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물가를 낮추고 소비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을 아주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네. 코앞이 중간 선거예요.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이런 정책들이 실제 물가를 잡는 데 영향을 끼칠까요? 물가를 일단은 단기간에는 좀 잡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네. 결론은 이 정책들은요. 이 포퓰리즘 정책이라 그러는데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죠. 우리 네. 그 기억하시겠지만 4년 전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네. 뭐 사실 전 세계가 돈을 다 풀어버렸잖아요. 특히 미국은 정말 많이 풀었죠. 네. 네. 뭐 결국 2년 후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했던 그 우리 아마 경험들이 있어요. 그때 네. 자산 시장이 엄청 빠졌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걸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올해 11월에 일단 중간선거 이겨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저번에 그 작년이었죠. 작년에 뉴욕 시장 선거를 그렇죠. 참패하는 바람에 이게 원인이 물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뭔가 좀 선심성 정책을 좀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기관 투자들이 단독 주택 매입하는 거 금지. 이게 뭐냐면 이제 주택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기관 투자들이 하면 네. 그거 이제 금지하면 가격이 좀 안정화될 거고. 그 수요를 좀 네, 맞습니다. 낮추겠다. 그리고 예.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은 모기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한 채권인데 요거 채권을 매입해주면 금리가 떨어지거든요. 채권 금리가. 그러면 이거 이자 비용이 또 줄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이용해서 담보대출 받았던 분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서민들의 이제 이자 부담률을 맞아요. 낮춰주겠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연준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같은데 금리 좀 더 낮춰라.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3% 중반인데 이걸 1%대까지 낮춰라. 이거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래서 인하해라. 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계속 쪼고 뭐 맞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긴급 성명 발표하고 좀 난리잖아요. 지금 뭐 검찰 예. 조사 예. 일단 뭐 그러는데 아무튼 압박을 하고 있고 또 휘발유 가격이 지금 2.8달러인가 3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 갤런당 2달러까지 낮추는 걸 최우선 과제로.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차를 대부분 타고 다니기 그렇죠.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되게 중요하고 아직 이제 관세 판결은 14일 날 나오겠지만 위헌이 아니라면 아마 2천억 달러 정도의 관세 수입이 있어요. 이걸 국민들한테 주겠다. 그러면 한 80만 원 정도 1인당. 1인당 80만 원.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연간 600에서 700만 원 혜택이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코로나 느낌이 좀 나시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해서 소비 부양도 하고 이제 국민들의 좀 약간 가계 부담 줄여주겠다. 근데 이걸 이제 하는 목적은 명확하잖아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주식시장이 좋아요. 예. 뭐 돈 푸는 것 자체는 자산 가격이 이제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돈이 풀리면 결국 물가를 올려버리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 측근들, 이제 경제 담당한 측근들 이걸 알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풀리면 당연히 물가 올린다는 거. 근데 물가 잡겠다고 하는데 돈을 근데 푼다. 이제 그거죠. 그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는 일단 낮은 문제고, 근데 물가가 오르는 걸 모를 리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나왔던 얘기가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때린 거 아니냐. 원유를 좀 생산을 늘리면 유가를 더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를 좀 더 안정화시킬 수 있고. 돈 푼 만큼 이제 유가 좀 안정시키겠다. 그리고 이게 다 재원이 이제 정부 재정 적자에서 나오니까 네. 금리를 확 떨어뜨리면 이자 비용이 줄거든요. 그럼 부채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부작용은 있겠죠. 이렇게 돈을 풀면.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트럼프는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를 네. 보고서 하는 근데 거다. 이제 어쨌든 투자 관점에서는 일단 뭐 호재라고는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돈 푸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야기일 거예요. 삼성전자 이야기. 네. 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영업이익이 20조 원이에요. 네. 분기 최대 실적인데 시장 반응 당연히 뜨거웠죠. 네, 뭐 근데 물론 이제 미리 올라서 뭐 네. 여기서 뭐 더 막 급등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시장이 어쨌든 예상한 거 이상으로 잘 나와서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냈구나 이걸 좀 한번 확인을 했었고, 근데 이제 4분기는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이제 올해가 더 중요한데 이제 저도 보면서도 올해 이런 실적이 날까 좀 의심스럽긴 한데. 네. 그러니까 작년에 삼성전자가 어쨌든 한 45조 원 정도 이익을 냈어요. 결론은. 근데 올해 전망이 국내 증권사들 기준으로는 평균 100조 원. 올해 전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티증권은 이제 미국계죠. 여기가 155조 써냈어요. 전망을 이렇게 계속 올리고. 155조 원이면 뭐 영업이익이 한 3배 가까이 증가하는 거고. 그러니까 분기당 최소 25조에서 한 30조 이상의 이거는 이런 실적을 낸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08년인가가 가장 좋았던 사이클 할 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08년은 금융위기 때라. 그 이후였나요? 2017년, 18년. 17년. 제가 그걸 헷갈렸어요. 맞습니다. 17년, 18년. 그때 이상이에요 지금. 네. 그때랑 이제 비교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 그때 사이클을 이미 숫자로 넘어버리고 있고 역대 최고 실적인데. 그러니까 이거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거 전망하시는 분들도 이런 사이클을 누구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추정치가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새로운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실적에 대해서는 뭐 국내 증권사들도 되게 좋게 보고 있고, 대신증권도 지금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118조에서 150조 원으로 올려버렸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메쿠리 증권은 이제 너무 놀라운 게 27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217조로 적어냈어요. 여기 이제 200조가 넘어갑니다. 한 회사가. 하이닉스는 189조. 이 두 개 회사 합치면 400조거든요. 여기 애널리스트들이 다 이제 분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그죠. 좀 근거를 가지고 할 텐데 그만큼 뭔가 그 시장의 수요 이런 부분이 바탕이 된다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왜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냐면 그 지난 몇 년간 반도체 사이클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늘리질 못했어요. 예전에 2022년도 이제 감산까지 했었죠. 그때 감산하면서 힘드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챗GPT 나오고 AI 수요가 폭발하는데 지금 AI가 학습을 끝내고 추론합니다. 추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챗GPT한테 뭐 물어보면 얘가 갑자기 한번 이게 뭐 돌아가는 버튼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추론할 때마다 메모리를 저장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거를 그때 저장해야 되는데 그 저장 장치가 이름 그대로 메모리 반도체예요. 근데 그게 수요가 지금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게 급증하는 수요가 계속 된다고 보는 거죠 올해. 생각 이상으로 너무 많은 거죠. 저희 청취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방금 또 이주환 박사님은 이제는 뭐 상반기까지 그러지만 뭐 하반기에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근데 때문에. 수요가 줄 수는 없는 게 이제 AI 추론 시장 이제 열렸고 그 AMD의 그 리사수 CEO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매일 50억 명의 사람들이 AI를 할 텐데. 근데 지금 AI 쓰는 사람 10억 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앞으로 전 인류가 다 쓸 텐데 그거 생각하면 AI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런 기사도 봤어요. 이제 해외 유수 업체들이 디램 구하러 SK와 삼성전자에 가서 실제로 저기 판교 호텔에 이제 진을 치고 장기 투숙해서 그래서 이제 디램 구하려고 본사를 가는데 구할 수가 없대요. 물량을 주고 싶어도 물량이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아니 누가 봐도 지금 상황에서 많이 찍어내면 유리하잖아요. 예, 예. 근데 찍어내고 싶어도 공간이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공급 부족이 그러니까 외국계에선 27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슬로우할 수는 있어요. 예. 워낙 상반기가 좋으니까. 근데 이 사이클은 아마 27년까지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함부로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되게 어렵고 일단은 계속 매분기 확인하면서 네.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분기에서는 수요는 강력하다. 네, 이렇게 좀 맞습니다.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CES 2026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CES의 주인공 현대차 그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영향으로 주가도 이제 연일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현대차의 이 로봇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갖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네. 이제 뭐 로봇 기업으로 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자동차만 이렇게 했을 때는 주가가 참 재미없어. 흔히 좀 노잼 주식. 돈 잘 벌거든요. 네, 그냥 배당 받고 뭐 이런 맞아요.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제 은행 예금 같은 네. 주식인데 갑자기 이제 성장주가 돼가지고 근데 이번에 로봇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았고 사실 그런 뭐 여러 행동들도 중요했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시장이 놀랬냐면 그 구글에 두뇌를 넣은 거예요.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이제 AI를 여기다 놓겠다. 그래서 그게 좀 부족했거든요. 예, 로봇은 좋은데 그 제조업체니까 공장에 그런 데이터도 엄청 많고 이건 좋은데 그걸 학습할 수 있는 반도체랑 두뇌가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반도체는 엔비디아 GPU 받기로 했죠. 5만 네. 장. 그걸로 하고 이제 두뇌는 구글이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구글은 지금 AI에서 가장 그렇죠. 압도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이게 누구도 예상을 못했대요. 구글과 손잡을 줄은. 그래서 시장이 좀 재평가 받으면서 그러니까 피지컬 AI 부분에서 현대차가 좀 치고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 거겠네요. 지금 예. 그래서 주가가 이거 CES 하고 나서 한 20% 가까이 올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올해 또 성과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로봇 기업으로도 한 축으로 지금 시장은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현대차 봐야 될 같은 것 같아요. 경우는 이제 뭐 새롭게 지어지는 미국 공장에서 이런 그 양산형 로봇들을 테스트한대요. 또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예, 네.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현대차가 좀 유리한 게 전 세계 어느 회사보다 그 물리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거기 노동자분들이 하시는 그 작업들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를 일반 로봇 회사는 뭐 안 갖고 있어요. 네. 근데 현대차는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학습만 시키면 돼요. 그래서 학습하기 위한 게 GPU랑 두뇌인데 그걸 이번에 해결한 게 딱 나와버리니까 시장이 일단 좀 환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결국 그게 같습니다. 이제 주가로까지 반영이 됐다. 네. 저 국내 증시 좀 더 살펴볼게요. 지난주 국내 증시 조선과 방산주가 모처럼 강했거든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트럼프 흔히 요즘에 그 용어가 있죠. 파포라고. 예. 파포 까불면 죽는다. 이제 영어로는 욕이라서 제가 좀 직접 말하기 어려운데 본인이 그 SNS에 올려버렸어요. 네. 그거를. 근데 그건 뭐죠? 이제 그동안 사실 지켜봤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좀 개입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안 되겠다. 베네수엘라 쳐버렸잖아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린란드 가져가겠다. 뭐 이란에 개입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국제 질서는 너무 다른 양상입니다. 네, 원래는 다자주의고 네. 평화주의인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그 1대1로 해서 해결하겠다. 이제 모든 걸 이제 개입하겠다로 가니까 이러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국방비를 예산을 원래 이게 9,010억 달러인데 1.5조 달러까지 늘려버리겠다. 66%. 이러면은 방산 투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군함.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조선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잡혀서 지금 조선주가 이 어떻게 보면 파포라는 그 단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엔 지금 수혜를 받지 않겠냐 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트럼프 향방에 의해서 또 이제 주가가 출렁일 수도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도 클릭 한 번에 원화로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동안은 지금 우리나라가 새벽 2시까지만 외환시장 오픈하는데 이거를 이제 24시간 사실 왜 2시까지 간 것도 늘린 거잖아요. 예, 늘린 네. 건데도 이제 원하는 게 MSCI 선진지수 네. 가려면 그냥 다 해라. 그래서 지금 오픈하게 되고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아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거래 편의성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이 부분도 외국인 투자 증가로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24시간 환전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24시간 하고 언제든지 원할 때 이제 어. 투자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간단하게 이번 주 주요 일정 소개하고 마칠까요? 네, 그러니까 내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15일 날 TSMC 실적 발표,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합니다. 요 일정도 좀 확인하시면 금리 일정 좋겠습니다. 확인 꼭 해야겠네요.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월 10일 월요일 경제쇼 여기까지고요. 저는 아나운서 오원정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